안녕하세요. 저는 몇 해 전 환갑을 치렀던 경기도 사는 평범한 한 여자입니다.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네요.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그렇고요. 어떤 일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큰아들의 전처였던 아이와의 일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했다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참한 상대와 재혼을 앞두고 있는 큰아들이고 저희 가족도 더욱 끈끈해져 이전보다 더 많이 웃으며 행복을 되찾았으니 다행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정말 드라마 같은 어이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8년 전 일이네요. 저는 오래전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던 50대의 평범한 농부였고 외사촌과 동업 중인 인삼 농사를 지으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결혼시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몇 주 전 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을 하며 지내던 상황이었어요. 저도 큰애를 22살쯤에 낳았는데 그 큰아들도 30이 안 되어 아버지가 된다니 환갑도 훨씬 전에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하기도 하면서 어쩐지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별을 일찍 했기 때문에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더 기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와중 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며느리의 돈 빌려달라는 소식에 저는 일하다 말고 목장갑을 벗으며 전화기를 바로 잡았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저희 이사를 좀 가고 싶어서요. 지금 집은 너무 좁아서 아이 키우기에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 어린이집도 없고. 큰아들은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직전 사정이 안 좋아져 애초에 계획했던 20평대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10평대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나이도 어리고 아직 자리도 덜 잡았으니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이세를 갖기로 계획했다며 저에게 이야기했었는데 덜컥 임신을 했다니 정말 괜찮겠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분명 며느리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를 위해 이사를 가야 한다니요. 당황스러웠지만 아들 부부가 상의를 한 결과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많이 당황스러웠죠. 안 그래도 아들네 결혼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5천만 원 해줬거든요. 제가 부자도 아니고 또 남편이 있어서 노후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지만 큰아들을 위해 어떻게든 모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어 큰아들 주고 나니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고작 현금 2천만 원 뿐이고 남편 죽었을 때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아 농사 짓고 있던 밥뿐이었습니다. 지금 집도 작은 시골주택 3천만 원짜리 전세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진 게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시무룩하게 전화를 끊는 며느리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쓰이고 아파서 그날 농사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몰라, 갑자기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네.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30평대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조르는 통에 나도 정신이 없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라 차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출이라도 해서 큰아들 집을 마련해줘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때 며느리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 저희랑 합가하시는 건 어떠세요? 사별하시고 혼자 오래 사셨잖아요. 지금 농사일도 힘드시다고 하던데 차라리 저희랑 살면서 저희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일 나갈 수 있고요. 아니, 나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다. 합가라니. 어머님,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한다던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정도면 제 아이 맡기기 안심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은 성격도 깔끔하시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오랜 기간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큰아들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 먼 아랫지방에 있는 대학에 붙어 아예 그쪽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석 달에 한 번도 얼굴 보기 힘든 상태였고, 그나마 큰아들이랑 잘 지냈었는데 그 큰아들이 결혼을 해 집을 나가니 남편도 없는 입장에서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제 마음을 다독이며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며느리의 제안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지요. 먼저 합가를 얘기해줘서 참 고맙다만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어차피 저희랑 합가하러 오시려면 농사 접으셔야 하잖아요. 이참에 땅을 파는 건 어때요?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볼까요? 며느리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능력이 탁월했지요. 하지만 제 남편이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이 땅을 바로 팔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하니 며느리가 크게 상심하더군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결정만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알겠어요. 그렇게 풀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던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 큰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죠. 며느리가 유산을 했다더군요. 저랑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밥도 잘 안 먹고 누워만 있다가 배가 아파 병원을 가니 유산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 출근에 없는 사이에 혼자 피 흘리며 병원 가서 수술을 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던지 저도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반찬을 싸가지고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좁은 10평대 오피스텔 한 구석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며느리 말로는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가고 나니 이 집도 싫어졌다며 우는데 그게 꼭 제 탓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빨리 결정만 했더라면, 그깟 밭 빨리 팔아버리고 태어날 손주 위에 큰 집으로 이사가 합가할 준비를 바로 했더라면 며느리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거란 자책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불도 안 켜고 그렇게 침울하게 빠져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제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래, 합가하자. 내가 밭 팔아서 돈 마련할게. 같이 살자꾸나. 떠나보낸 자식일랑 있고 새 집에서 새 생명 맞이하자.
손주 생기면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제 말에 며느리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하고는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안쓰러워 결정한 합가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기력을 회복했는지 그 주 토요일에 제가 사는 곳에 내려와 부동산에 가볼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밭을 이왕이면 좋은 가격에 팔아야죠. 제가 발품 팔아서 어떻게든 높게 팔아볼게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며느리는 2주가량을 제 집에 머물며 땅을 팔 준비를 하더군요. 그러다 운이 좋게 좋은 가격에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기회를 놓칠세라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시댁으로부터 받을 때 그 땅값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였는데 어느새 많이 올라 8에서 9억가량 된다더군요.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준 땅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서류 처리했고 살고 있는 집은 바로 전세를 빼기가 어려워 일단 두기로 했죠. 며느리와 큰아들도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마침 교통 좋은 자리에 8억 정도 되는 34평 금매 아파트가 나왔다며 저에게 사고 싶다고 연락하더군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만 계약하면 모든 게 끝이었죠. 큰아들은 그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남편 명의로 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그 과정에서 마찰이 좀 있었는지 부부싸움을 했다더군요. 저는 혹시 모를 형제간 재산 싸움을 위해서라도 이건 내 명의로 해야 한다고 했죠. 작은 아들이 형 다 주라고 하긴 했지만 유산 상속의 권리가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건데 이렇게 해야 당신에게도 책임이 더 지워지는 거야. 이 집 팔게 되면 당연히 도련님한테 반 나눠드리지. 하지만 아파트 명의는 어머님 부양 책임에 관한 이야기라고. 라고 하며 아파트 명의가 큰아들로 되어야 저한테도 좋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큰아들에게 당당히 부양을 바랄 수 있는 거라나. 그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제가 좋게 이야기하며 일단은 상속 문제도 있으니 제 명의로 매매한 후 천천히 바꿔나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지만요. 그렇게 집을 샀죠. 이전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한 달가량 미뤘고요. 저도 차라리 잘 됐다 싶어 합가를 위한 이사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엉엉 울며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계획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 친정언니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런데 당장 아이 데리고 갈 데가 없대요. 제가 언니랑 먼저 그 집에서 1년 정도만 살면 안 될까요? 너무 황당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며느리의 언니가 이혼을 하는 건 참 딱한 사정이지만 갑자기 합가를 취소하고 그 집에 친정 식구를 들이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뭐라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래, 사정은 딱하시지만 나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그러면. 어머님은 지금 집 전세 1년 남으셨잖아요. 그때까지만요. 네? 며느리는 그렇게 저에게 사정을 하며 엉엉 울더군요. 일단 아들이랑 통화하고 말해준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착잡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물어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말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처형 원래 이혼하려고 했었어. 갑자기 이혼하게 된 게 아니라 지금도 별거 중이셔.
저 형, 지금 자기 친정에서 살고 있어. 처가댁 말이야. 이렇게 갑자기 때를 쓸 줄 몰랐네. 자기 언니랑 살아야 된다고 난리야. 나도 지금 와이프랑 그 일로 싸워서 사이 안 좋고. 큰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며느리가 똥줄이 타들어갔는지 제 집에 찾아오더군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으며 제게 빌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딱 1년만요. 언니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있게 해줄게요. 어머님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제가 한마디 묻겠다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긴장하더군요. 네 친정언니 지금 어디 살고 있니? 네? 아, 언니요? 갑자기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별거 중이라던데 그 말이 맞아? 그리고 지금 친정 들어가 살고 계시고. 제가 이야기하자 며느리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 말은 지금 친정 부모님이랑 친정 언니랑 살고 있다는 건데 네 친정 부모님 지금 어디 살고 계시니? 내가 알기로는 너희 집 사정도 크게 좋지 않다 들었다. 결혼할 때 네가 그랬잖니. 친정 부모님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있는 작은 집에서 사신다고. 그래서 혼수 못 해온다며. 그런데 그 집에서 지금 친정 부모님이랑 친정 언니 그리고 네 조카까지 넷이서 사는 거야? 제가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묻자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솔직히 말하거라. 친정 언니하고만 같이 지내려는 계획이 아니라 네 친정 부모님도 모셔올 생각 아니었니? 혹시 애라도 낳게 되면 애 핑계 대고는 아이가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 친정엄마 손길이 편하다. 이러쿵저러쿵 변명 늘어놓지는 않을지 걱정이구나. 네 친정언니 사정이 딱한 건 나도 알겠다. 하지만 나도 불안함을 버릴 수가 없으니 그러면 각서를 쓰도록 하자. 1년 뒤에 내가 이 집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걸로. 어떠니? 며느리는 나의 말이 상상도 못했던 전개인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각서요? 아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일인데 무슨 각서. 나로서는 어쩔 수 없구나. 잘 생각해보거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차가운 얼굴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고 큰아들도 부부싸움을 해서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태라길래 제가 먼저 전화를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니?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각서는 좀 어이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언니 1년 좀 있게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어머님도 너무 야박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야박하다는 말에 저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해서 남편의 유산인 밭까지 팔아 집을 사고 합가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 집을 대뜸 친정언니랑 쓰겠다며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며느리이면서 말입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법률 자문을 구했죠. 변호사를 찾아가 미리 조언을 받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에 그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제 밭을 팔아서 집을 마련한 거니 며느리가 이 집을 쓰고 싶다면 저랑도 함께 살아야 법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변호사도 찾아가셨냐고 화를 내더군요. 왜 안 되니? 내가 내 권리 지키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말 못하고 씩씩거리다 전화를 끊더군요.
그 이후로 큰아들네는 작지 않은 부부싸움을 했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아들 앞에서 막무가내 제욕을 하고 돈에 돌아버린 노친네, 피도 눈물도 없는 할망구, 그렇게 추하게 늙어서 나중에 리어카 끌고 폐지나 죽을 것이다 등의 막말을 했다길래 제 아들이 이혼을 하자고 한 상태랍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렇게 이중적인 인간이었을 줄 상상도 못했죠. 밥 팔아 집 사달라 어쩌고 이야기할 때부터 쎄한 느낌이 들었고, 저도 머지않아 농사를 접긴 접을 생각이라 땅을 내놓아 집을 샀을 때도 만약을 위해 대처해 놓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며느리한테 호되게 당할 뻔했었네요.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이 있었지요. 바로 큰 며느리는 임신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돈 뜯어내기 위해 손주가 생긴 척 거짓말로 연기를 한 거였고, 제가 집을 해주지 않자 유산한 척 한 거였어요. 결국 큰아들은 이혼했어요. 애초부터 제 아들을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들은 몇 달 동안 크게 상심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쿨하게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전 며느리는 이혼을 하며 저에게 오만 욕과 악담을 퍼붓더군요. 저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며 그런 성격이니 남편 복이 없어 사별한 거라고요. 그것까지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전 며느리가 기겁을 하더군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저에게 찾아와 안 그래도 이혼까지 했는데 빨간 줄까지 긋게 하지 말아달라며 합의를 해달라고 해 합의금 1,000만 원과 다시는 내 큰아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 받은 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현재 제 큰아들과 살고 있는데 시세가 2배로 올랐네요. 그나마 받은 위로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요. 하지만 그 희생이 무시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관계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관계는 빨리 끝내는 것이 현명한 것 같고요. 여러분도 단호해야 할 때는 두려워 말고 강단 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읽는 것보다 작게 읽는 것이 여러모로 낫답니다. 저는 큰아들이 자식 낳기 전에 이혼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그만큼 나이와 상관없이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용기도 얻는 그러한 시대 같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참 용감하시고 진취적인 분이신데요. 저는 엄마를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본받고 또 느낀답니다. 제 친정엄마는 외가가 너무나 가난해서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다는 게 맞습니다. 6학년 봄까지만 다니고 학교를 못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그 흔한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으세요. 엄마는 저희를 붙잡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배워야 남는다. 너희들은 배울 수 있을 때 마음껏 배우거라. 엄마가 너희들만큼은 아낌없이 밀어줄게.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참 다양한 걸 배웠습니다. 학원도 많이 다녔고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대중적인 악기 말고도 검은고, 플룻, 드럼 같은 다양한 악기들도 배워왔어요. 저희 동네에는 이런 학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발품 팔아 알아보고 왕복 2시간 거리 학원에 데려다 주시곤 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억지로 시키신 건 아니고 전부 저희 자매가 원해서 다녔어요. 이것저것 많이 배워서인지 학교 다닐 때도
늘 자신감 있었고 그 덕분에 저희 자매 모두 대학교 다니며 일찍 진로 정해 지금은 밥벌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친정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친정 어머니도 저희를 웬만큼 키워 놓으시고는 스스로의 자아 실현을 위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엔 엄마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셨어요.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셨는데 집에서 CD 틀어놓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엄마 모습을 보며 참 존경스러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찡해서 눈물이 난 적도 있네요. 아버지 역시 엄마가 가진 공부의 한을 풀어주신다고 교육비로는 아낌이 없으셨습니다. 엄마도 그러고 보면 결혼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나이대에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은 분 별로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날개를 펴고 훨훨 날기를 바라신 분이니까요. 저는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커서 그런지 제 배우자 고르는 첫 번째 순위가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다 만난 제 남편 역시 저희 아버지처럼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뭐든지 해주려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뜻을 항상 존중했고요. 남편은 파일럿이라 직업 특성상 출장도 잦고 1년에 많은 시간 주말 부부로 지내야 했는데 서로 떨어져 있어도 믿음이 있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은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댁은 별개의 문제더군요. 처음엔 저도 시댁 잘 만난 줄 알았습니다. 뭐 신혼집 마련할 때 돈을 보태주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시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셔서 청렴하신 이미지였고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보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결혼 초반에 잠깐 일하셨다고는 들었는데 그냥 회사원이었지 딱히 직업이 있으신 분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같은 여자로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머님,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신 거면 그 시절 치고는 공부를 좀 하신 건데 따로 하고 싶은 거 없으셨어요? 전업주부 하시기엔 다들 아깝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조금 붉어지면서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 키우면서 그 보람이 더 알찼다. 다들 나보고 대학을 가라, 뭐 선생님을 해라 주변에서 권유들이 많았지만 나는 그냥 가정에 충실하고 싶었지.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얘기 들어보니 시외가가 그렇게 잘 산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시외할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처럼 자식들에 대한 학구열이 엄청 나셨구나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도 자식들 교육은 참 잘 시키셨는지 큰아주버님은 명문대 나와 금융권 들어가셨고 차남인 제 남편은 파일럿을 만드셨어요. 결혼 초반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뵈면 뵐수록 또 전화통화를 하면 할수록 묘하게 저희 친정어머니를 까내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첫 시작은 상견례였죠. 양가 어르신들께서 인사를 하고 간단하게 동향과 출신 학교 등을 오픈하셨어요. 그때 제 친정아버지는 고졸이시고 친정엄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그때 약간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친정엄마가 호탕하게 웃으며 네, 아무리 어려워도 보통 국민학교는 나오지요. 저는 사정이 좀 있었어요. 워낙 집안 형편이 어렵기도 했는데 6학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 병환이 안 좋으셔서 치료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다닐 만한 국민학교가 없지 뭡니까?
걸어서 1시간 반은 가야 하는 거리에 딱 하나 있었는데 돈도 없고 부모님 건강도 안 좋으셔서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졸업했답니다. 사부인이 놀라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설명해 주셨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네, 조금 놀랍긴 했네요. 저희 동네에 여기저기 빌어먹고 아주 찢어지게 못 사는 집도 국민학교는 다들 어찌저찌 졸업은 했으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기분 안 좋았어요. 빌어먹고 찢어지게 못 사는 집보다 저희 외가가 못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좀 움찔하신 듯 했지만 나리니만큼 그냥 웃으며 넘어가셨지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따금씩 시어머니가 학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래나 저래나 학교는 나와야 사람이 큰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야. 사회성도 기르는 거지. 안 배운 사람 보고 무식하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친구들은 중졸이 많은데 어머님 혼자 고등학교까지 나오니 사람들이 본인 대하는 게 다르다면서 이래서 가방끈은 길고 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너희 친정엄마는 참 고생 많으셨겠다.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셨겠는데? 친정엄마한테 잘해드려라. 마음에 응어리가 많으실 거야. 라고 하셨죠. 그 말이 묘하게 더 기분이 안 좋아서 네, 가정 환경 때문에 학교는 못 나오셨지만 스스로 검정고시도 보시고 책도 참 많이 보세요. 저보다 이것저것 많이 배우시기도 했고요. 자신감 있고 교양 있는 친정어머니 보면 제가 많이 본받고 싶더라고요. 라고 치켜 세웠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뒤틀리면서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 봐. 지옥에 떨어져도 내 편이 되어주네. 나도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애들만 키울 바에 차라리 딸이나 하나 더 낳을걸. 이라고 하시며 억지로 깔깔 웃으시더군요. 지옥에 떨어지다뇨. 그건 또 무슨 말인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묘하게 제 친정어머니를 필요 이상으로 까내리셨죠. 그리고 꼭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친척들이나 가족들 모인 자리가 아닌 생판 남들이 있는 곳에서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 종교 지인들이나 시장 같은 곳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 이쁘죠? 나는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우리 사부인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대요. 양가 차이는 나지만 내가 결혼 허락했어요. 사부인 인품이 워낙 좋으셔서 그런지 며느리도 참 착하네요. 라며 묻지도 않은 학교 이야기를 꺼내시는가 하면 사장님은 국민학교까지 나오셨죠? 우리 사부인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다네요. 그 시절에 아무리 어려워도 보통은 최소 중학교 졸업 아닌가요? 라며 갑자기 듣기도 민망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좀 나빠서 시어머니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친정어머니 학벌을 창피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학교를 못 나오셔도 주눅들지 않고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본받는다고요. 그러니 자꾸 이야기 안 꺼내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창피하지 않다면서 왜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거니? 너도 네 친정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니? 당당하면 오히려 더 얘기를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잘 안 하게 되고 시댁 찾아가도 시어머니랑 단둘이는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걸 느끼셨는지 일부러 제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시며
사부인이 교양 있으시다, 똑똑하신 것 같다 등의 얼토당토한 칭찬을 늘어놓으셨죠. 결혼한 지 5년 차쯤 되어가니 제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시어머니의 굴을 납작하게 만든 일이 하나 생겼더랬죠. 친정어머니가 20년째 활동하는 독서 모임이 정말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고 계신데 거기서 10년 동안 개를 드셨다고 합니다. 명목은 여행이고 가까운 곳 갈 바에 아예 돈을 많이 모아서 미국을 가자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모임 이모님들이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이유는 여행 때문이지만 또 하다 보니 재밌으셨나 봐요. 게다가 즐거워서 하는 공부라 그런지 친정엄마의 영어 회화 실력도 쑥쑥 늘어서 파일럿인 제 남편이랑도 어색하지만 프리토킹까지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하신 친정어머니가 드디어 12박 14일의 일정으로 미국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가이드도 없이 오로지 모임 이모님들과 가는 여행이고 굉장히 긴 시간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자신만만한 엄마의 모습에 그저 믿어드리기로 했죠. 여행 즐겁게 하시라고 저도 큰맘 먹고 은행 가서 $1,000 환전에 엄마 캐리어에 넣어드리기도 했어요. 다행히 엄마는 너무나도 잘 다녀오셨고 마침 그 며칠 뒤가 추석 연휴라 친정에서 만나 엄마의 여행담을 실컷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다른 이모님이 막혀서 쩔쩔맨 이야기, 도착했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고생하신 이야기, 식사하려고 주문을 해야 하는데 맥주 달란 이야기를 점원이 못 알아들어서 친정엄마가 소주 원샷하는 제스처를 취한 이야기 등 배꼽 잡고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가 미국에서 사오신 선물 중에 사돈댁 드릴 것들도 한아름 챙겨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서 선물 풀어드리며 친정엄마가 미국 여행 다녀오셨다고 얘기하니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아니,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어? 가이드 끼고 가신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친정어머니가 미국 자유여행계를 10년 동안 드셨고 그동안 모임분들이랑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가이드 없이 갔다가 오신 거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된다. 너 무슨 그런 뻥을 치고 있어? 라며 웃으시더군요. 어머님, 그게 왜 뻥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 영어 잘하세요. 예,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무슨 영어를 잘하신다고 그러니? 너 친정엄마가 창피해서 그래? 그래도 그런 허풍은 치면 안 된다. 아이 참, 어머님,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친정엄마 고등학교 졸업하신 거 맞죠? 검정고시 패스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졸업이니? 어쨌든 학교 못 다니신 건 맞는데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학벌은 학벌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가 사오신 미국 여행 기념품들을 보며 이런 건 뭐 면세점 가서 고르신 건가? 가방끈도 짧은 양반이 거기 가서 물 한 잔 달라는 말도 못할 텐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라며 중얼거리셨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저희 친정엄마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크게 쏘아붙이자 시어머니도 놀라시고 멀리 있던 제 남편도 놀라 한달음에 달려오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남편이 더 기막혀 하면서 엄마, 우리 장모님 나랑 프리토킹도 해. 미국에서 1년 살다 온 나보다 더 감정 표현도 잘하시던데?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시뻘게 지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조용히 제 스마트폰을 들어서 어떤 영상 하나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더니 시어머니 새빨갰던 얼굴이 허옇게 질리시더군요. 그 영상에는 제 친정엄마가 미국에서 어떤 흑인 가족들과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냐는 흑인 꼬마의 질문에 친정엄마가 한국이라고 답하며 오랜 친구들과 10년 동안 준비해서 여행을 왔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가족들이 대단하다며 박수를 치자 친정엄마가 고맙다고 하며 한국 전통 문양이 박힌 작은 기념품을 선물로 주었고요. 그 기념품에 대한 설명까지 잊지 않는 친정엄마의 영어 회화 실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나무랄 것 없는 실력이었죠. 저 역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히셨는지 한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잘하시네? 한마디 하시고는 부엌으로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오후 3시에 갑자기 저녁 준비를 하신다며 분주히 움직이시는데 그게 정말 우스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뒤에 대고 이렇게 외쳤고요. 어머님, 저희 친정어머니 영어 정말 잘하시죠? 가방끈이랑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어머님도 노력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자유여행 보내드릴게요. 어머님도 영어 배워보세요. 그러자 어머님 대꾸도 안 하시더군요. 그 영상 보신 이후로 어머님은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나서 더 친정엄마의 미국 여행기를 풀어놓았고요. 시아버지께서도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대단하시다. 그 나이에 영어 잘하시기 어려울 텐데 기본 머리가 있으신 분 같다. 사정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오신 거지 계속 다녔음 한 자리 꽤 차셨을 것 같다. 라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을 삐쭉 내미시더군요. 저는 일부러 약 올리듯이 어머님도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시면 도전하세요. 영어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친정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익히셨는지 제 친정엄마한테 어머님도 한번 배워보세요. 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네 시애미는 알파벳도 제대로 모른다. 사부인처럼 쌀라쌀라 못해. 라고 하며 웃으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시더니 왜 무시해요? 나도 하면 잘한다고요. 라며 화를 내시고는 안방 들어가시더군요. 솔직히 정말 꼬셨습니다. 어머님은 툭 하면 저희 친정엄마 무시하시더니 고소하다 싶더군요. 다시는 제 친정엄마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속으로 웃었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몇 달 뒤 시댁 경조사가 있어 결혼식장에서 시부모님과 시댁 친척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친척분이 제 시어머니한테 어떤 이름을 말하며 근황을 아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모른다고 했더니 그분이 너 중학교만 졸업하고 관둘 적에 걔는 서울로 고등학교 갔잖아. 네가 걔 따라간다고 울고불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걔 무슨 미술 교수 같은 거 한다더라? 우리 딸 다니는 대학교에서. 라며 웃으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옛날 얘기 하지 말자며 급히 입 다무셨고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엄마, 중학교만 졸업하고 관두다니? 엄마 고등학교 졸업하신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척분이 무슨 소리야? 명자 고등학교 안 갔어. 중졸이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며 아니야. 고등학교 들어가긴 들어갔어.
입학하고 사정이 있어 관둔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학력 콤플렉스가 엄청 났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님 역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중학교만 졸업하신 거면서 그렇게 자식들한테조차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들통이 나니 얼굴 새빨개진 채로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안 하신 거 정말이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대뜸 화를 내시더군요. 왜 안 중요해요, 어머님? 어머님은 고졸이라면서 국민학교 졸업도 안 한 저희 친정어머니 무시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졸도 아니시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며 아니, 내가 언제 무시를... 그래, 뭐 미안하다 미안해. 그런데 나 정말 고등학교 가긴 갔어. 졸업을 못한 것 뿐이지. 이제 학교 얘기하지 말자. 나도 지겹다. 라고 하시더군요. 사과해 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어머님 자꾸 학교 이야기 꺼내실 때 저 사실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도 아픈 이야기면서 왜 다른 사람 무시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대놓고 그렇게 어머님께 뭐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개만 숙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학교의 학자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학교 이야기 꺼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셨지요. 누구나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는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에 나와도 더 좋은 외국 대학에 가지 못한 게 아쉬운 것처럼요. 그걸 열등감으로 두는 사람과 열정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저는 제 친정엄마가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본받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즉시 실천하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건너와 사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전업주부를 하며 아들과 남편을 내조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박사 학위를 받아 지금 미국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능력이 참 좋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하고 여유로운 날들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 역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감내해왔고 시어머니랑도 큰 트러블이 있어 지금은 연을 끊고 지내는 상황이네요. 남편과 저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 무난하게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모 기업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 10년째 일하고 있던 저였고 남편은 대학교 졸업하고 잠깐 회사에 다니다 학문적 꿈이 있어 퇴사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 백수가 된 남편이었지만 그의 비전을 믿기에 저는 열심히 내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을 위해 든든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출근하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였지요. 남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일과 재정적인 부담을 기꺼이 나눠주었고요. 그리고 예쁜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지만 남편의 꿈을 위해 잠시 미뤘어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고졸이라 너무 어려웠지만 남편의 연구 주제에 대한 토론도 같이 해주기 위해 관련 책이나 논문 서적도 읽었죠. 남편은 저와 의견을 나누는 게 너무 즐겁고 신선하다 해주었고
그러한 시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의 그런 물심양면 도와주는 모습에 남편은 저의 사랑과 지지를 진심으로 느꼈다더군요. 남편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학위 수여식 당일 남편은 여러 가족들 앞에서 이 학위는 온전히 저 와이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날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는 이가 한 명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누가 보면 네 마누라가 너 키워준 줄 알겠다. 지 엄마한테나 고맙다고 하지 속도 벨도 없이 무슨 마누라한테 영광을 바치겠다고 하노? 시어머니는 농담이라며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싸늘하셨어요. 저희 친정이 별로 돈이 없고 제가 고졸이라 더 미워하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이 반반해서 더 마음에 안 든다며 나중에 내 아들 배신 때릴 여우상이라고 표현하셨네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보다 학벌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직업도 별로니 저를 창피하게 여기셨네요. 이해는 갑니다. 어머님은 딸들보다는 하나뿐인 아들을 많이 아끼셨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강경한 주장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고 어머님은 결혼식장에서 혼주석에 앉아 남들이 수근거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셨더랬죠. 그렇게 남들도 부러워하는 신랑을 맞아 결혼했지만 대학원에 진학해 진로를 바꾸고 싶다는 남편의 뜻에 따라 저 혼자 외벌이가 되었죠. 제 사정 아는 사람들은 저더러 신혼인데 괜찮냐, 남편이 백수로 주저앉으면 어쩌냐 등의 걱정을 했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백수인 남편을 무시할까봐 전전긍긍하셨습니다. 너 우리 아들 능력 있는 거 알지? 더 잘 되려고 잠깐 쉬어가는 거다. 돈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당분간 네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거라. 네, 어머님, 저도 알죠. 그이 대학원 들어가는 거 저도 찬성한 건데요. 우리 아들 박사 되고 안 되고는 네가 어떻게 내조하느냐에 달려있어. 나중에 우리 아들 잘 안 되면 다들 네 욕할 거다. 그러자 옆에서 듣던 남편이 화를 내며 그럼 잘 되면 다 우리 와이프 덕분이겠네? 엄마, 제발 그런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와이프가 성격이 좋아서 참는 거지. 나도 엄마 그런 소리 정말 듣기 힘들어요. 라고 하며 중재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그럴수록 어머님은 제가 더 미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 혼자 일하며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으로 모르는 택배가 왔더군요. 이게 무언가 하고 봤는데 한약이었고 주문자가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주신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 물어봤더니 그건 네 약이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포씩 먹으면 된다더라. 1년 정도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잔말 말고 잘 챙겨 먹거라. 그게 얼마인지 아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머님, 저 일한다고 챙겨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너 혹시라도 애 가질까봐 약 지어온 거야. 그거 먹으면 당분간 임신 못한다더라. 우리 아들 박사 되기 전까지 절대로 임신은 안 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의 그 말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님, 저희 2년 뒤에는 아이 갖기로 했어요.
남편 박사과정과는 별개로 자식 계획이 따로 있었는걸요? 혹시 저 혼자 돈 버니 걱정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무슨 박사를 따기도 전에 애를 가지려고 해. 남자는 나이 40 되어서 아이 낳아도 괜찮다. 우리 아들한테는 급하지가 않아. 너만 급하겠지 뭘. 어머님은 혀를 끌끌 차며 여튼 임신은 절대로 안 된다며 못을 받고 전화를 끊으셨죠. 제가 엉엉 울며 전화기를 붙잡고 서 있자 자초지종을 물은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대노를 하며 싱크대에 그 한약들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화를 막 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의 결혼을 일찍 서두른 것도 어머니로부터의 독립 때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하둥둥 우리 아들 거리시며 관심과 간섭이 도를 지나치셔서 남편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남편 친구들의 가정과 성격 등을 모두 조사해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이 될 아이인지 아닌지 구분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끊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창시절 친구도 거의 없고 어머님 극성에 소문도 안 좋게 났었다고 하더군요. 대학교 가서도 첫 연애를 CC로 했는데 어머님이 학교까지 찾아와 그 여자친구 얼굴을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20살 남짓하는 그 어린 여자애한테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라. 귀한 아들이다. 헛소리를 늘어놓으신 덕분에 남편의 CC는 그날 바로 깨졌고 그 이후로도 연애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고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좀 놓으실까 싶었고 실제로 저랑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으로부터 각서 비슷한 것도 받아놨다고 하더군요. 며느리한테 전화 걸지 마라. 신혼집 함부로 찾아오지 마라. 비밀번호 알려고 하지 마라 등등 어머님을 단속하기 위한 약속이요. 실제로 거의 지켜진 것은 없었죠. 어머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도 했고요. 여하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결혼이었고 저 역시 이 결혼을 정말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제가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웠기 때문에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서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힘들더군요. 어머님의 시집살이쯤은 사랑으로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써 어머님을 이해해보려 노력도 했었고요. 하지만 임신 안 되게 하는 한약을 지어오신 건 정말 선 넘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알면서 어머님은 아들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하신 거죠. 그날 이후로 화가 난 남편이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뒤늦게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통곡의 사과를 하신 덕분에 사건이 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 몰래 뒤에서 제가 임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하셨죠. 우리 아들 박사 되고 나면 그때 가져라. 내가 애도 키워주고 양육비도 다 대주마.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지만 결국 그 이듬해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님께 사실 말씀드리니 대뜸 화부터 내시더군요. 니들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우려고 그러니? 그리고 애가 울기라도 하면 어째?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되겠다. 생각이 있니 없니?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셨네요. 그렇게 남편의 박사 학위 내조를 하며 일도 하고 아이도 키웠습니다. 제가 바쁠 때면 남편이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도 시켜주고 이유식도 만들어 먹이며 열심히 아빠 노릇했고 저희 부부의 애정끈은 더욱 끈끈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열심히 노력해 결국 박사 학위를 땄죠. 학위 수여식 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라는 곳에서 그렇게 제 남편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저에게 고맙다며 꽃다발을 전해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감격에 겨워 마음이 벅차올랐고요. 모두가 행복한 그곳에서 저희 시어머니만이 폭풍 같은 불행 소용돌이 속에 계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박사를 따고 반년 좀 되지 않아 대기업의 연구소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했습니다. 초봉이 무려 8천만 원이었죠. 저 혼자 외벌이 하느라 사실 마이너스 통장도 끌어다 쓰고 있었는데 남편이 취직하자마자 한 방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요. 더 넓은 평수로 이사도 갔고요.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명품백도 선물해주고 신용카드도 선물해주며 앞으로 사고 싶은 것 걱정 없이 사라고 하더군요.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에 오지 않겠다던 남편과 어머니와의 약속은 없던 일처럼 어머님은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아들아들거리는 시어머니들은 손자도 예뻐하시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손자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아들 제 남편에게만 무서우리만큼 집착을 하셨더랬죠. 그 옆에 붙어서 호강하는 저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면서 말이죠. 남편이 박사된 이후로 저는 회사를 관두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가 되어 있으려니 그 꼴이 보기 싫으셨던 겁니다. 냉장고 뒤져 식재료 낭비한다며 간섭하고 제 장롱을 마음대로 뒤져 명품 가방을 꺼내어 보시더니 이런 건 저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신호에게 준다며 가져가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기념일 선물로 받은 거라며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남편 잘되니 네 분수를 모르는구나. 고졸 주제에 이런 가방 이런 집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러시냐고 처음으로 한 소리 하며 대들었고 시어머니는 놀란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도 얘기했죠. 남편은 저더러 잘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어머님은 제 남편이 박사를 딴 이후부터 더 독서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붙은 거머리를 떼어내려 하는 듯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말도 안 되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유가 폭언, 폭행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겁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길래 서에 갔죠. 시어머니가 몇 월 며칠 제 집에서 며느리로부터 맞았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까지 떼어왔더군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제 장롱에서 명품 가방을 빼앗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팔 쪽에 손을 댔는데 큰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출하신 사진에는 시뻘겋게 손자욱이 나 있더군요. 당연히 전치 몇 주의 진단은 안 나왔지만 소견서상 타박상으로 나왔고 그걸 증거로 어머님은 저를 신고하셨더라고요. 제가 억울하다 울며 방방 뛰었고 당연한 일이지만 경찰서 측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신고당했다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눈물로 호소하며 제 남편에게 네 마누라가 이런 사람이야. 너 없을 때 나한테 얼마나 무섭게 구는 줄 아냐.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부모도 일찍 죽고 대학도 안 나와서 그렇다고. 제가 너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갈라서라. 네가 안쓰러워서 그런다. 박사까지 딴 잘난 내 아들이 왜 저런 쭉정이랑 붙어있냐고. 라고 하시고 저에게도
나는 네가 창피해 죽겠다. 차라리 내 아들이 결혼 안 한 노총각이었으면 좋겠어. 너 같은 며느리 들였다고 어디다 말도 못한다고. 너나 네 자식이나 내 아들 앞길에 방해 만들 텐데 내가 그 꼴을 어찌 보냐. 라고 하시며 우시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 숨조차 안 쉬어지더군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도 입을 꾹 다물고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의 말을 믿는 건가 싶어서 겁까지 덜컥 나더군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25년 전 그날도 아버지가 어머니께 손 하나 안 댄 거 제가 분명히 봤는데 어머니는 스스로 세탁기에 몸을 부딪혀가며 멍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혼하시고 위자료 받아내셨죠. 제 남편이 차갑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의 안색이 파리해졌습니다. 아이, 그걸 네가 어떻게... 어려도 다 기억나요. 그렇게 이혼하시고 아버지한테 돈 받아내셔서 웃으셨잖아요. 저랑 제 누나는 아버지를 잃었는데도요. 남편은 과거가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미친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흐느끼는 등을 차분히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한참 울다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 끊고 살자고요. 이제 나는 어머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길을 막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예요.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제 마음에 지옥도 없을 거라고요. 남편은 굳은 다짐을 한 듯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뒤돌았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울부짖으셨고 남편은 그 모습 보기가 힘들었던지 제 손을 잡고 뛰어가더군요. 머지않아 바로 이사도 갔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며 애걸복걸을 했지만 저 역시 남편의 부탁이 있어 어머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2년 좀 되지 않아 남편의 자진 발령 신청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귀국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미국으로 이민을 아예 가니 다신 찾지 말라고 말해둔 상태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성통곡하시며 잘못했다 비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은 통제 성향이 강한 나르시스트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더라도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뒤로하고 온 미국에서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적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며 남편 없이 아들과 도서관도 다니고 마트에서 장도 봐요. 남편은 잘 버텨준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화병에 나신 건지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다고 친척분께 이야기 들었습니다.